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갓난아기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갓난아이를 낚아채듯 빼앗아갔죠. 복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이 집에서 복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받아 아들을 낳으면 버려지는 그릇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맨발로 마당을 건너 별채로 향하는 작은 그림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는 귀신처럼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죠. 그리고 밤새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단다. 아이가 자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여기에 계시고 저는 안채에 있는 겁니까? 복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차마 대답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복희는 알았습니다. 이름 없이 20년을 버틴 여인,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아들. 아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 이 집안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아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파국을 불러오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땅에 강대감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았고 대문은 4칸이나 되어 지나가는 이들이 절로 고개를 숙였죠. 논밭이 1000석이 넘었고 곳간에는 쌀이 넘쳐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40을 넘기도록 슬하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정씨 부인은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강대감은 밤마다 사당 앞에 꿇어앉아 조상께 빌었죠. 대가 끊기면 이 넓은 땅과 높은 벼슬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문중 어르신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봐야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 핏줄을 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대감이 문중 어른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았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큰댁 어르신이 입을 열었어요. 대감, 씨를 받는 수밖에 없겠네. 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정씨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혈통이 먼저였으니까요. 며칠 뒤 강대감댁 별채에 젊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복희라는 이름을 가진 18살 처녀였어요.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얼굴이 단정하고 몸이 건강했죠. 강대감은 복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이 아니었으니까요.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것만이 문제였습니다. 복희는 별채 구석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인색했죠. 복희는 그 방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었죠. 누구도 복희라 부르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저 별채년 혹은 그년이라 불릴 뿐이었어요. 하인 만복이는 복희가 들어오던 날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가마에서 내리는 젊은 여인을 보았죠.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별채로 향하는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만복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양반 집안일에 하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대감이 별채로 향했죠. 달빛이 마당에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대감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섰죠.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밤 복희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채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죠. 손에 들린 부채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이니 참아야 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안 되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보기가 별채에 밥상을 날랐습니다. 문 앞에 상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죠. 복희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만보기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을 뿐이죠. 그 후로 강대감은 밤마다 별채를 찾았습니다. 달이 뜨면 찾아오고 닭이 울기 전에 떠났죠. 복희는 그런 강대감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강대감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복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이었으니까요. 씨를 받아 아들을 낳으면 되는 그릇 말입니다. 복희는 낮에도 별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채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밥은 하인이 문 앞에 두고 갔고 빨래도 따로 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복희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만보기가 별채 앞을 지나다가 복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희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은 그저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죠. 만보기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만보기는 빗자루를 들고 서둘러 마당을 쓸었죠.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죠.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대감 댁에 드디어 후사의 기미가 보인 것이었어요. 강대감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씨가 붙었다며 기뻐했죠. 하지만 복희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뱃속의 아이였지 복희가 아니었으니까요. 복희는 별채방에서 혼자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달이 차고 복희의 배가 산처럼 불러왔습니다. 강대감댁 별채에는 산파가 드나들기 시작했죠. 복희는 진통이 시작되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누가 들을까 두려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습니다. 별채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이로구먼. 틀림없는 아들이요.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강대감이 벌떡 일어나 별채로 달려왔죠.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강대감은 산파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를 보았어요. 붉은 얼굴에 주먹을 불끈 쥔 사내아이였습니다. 강대감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죠. 드디어 아들이로구나. 대를 이을 아들이야. 강대감은 아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복희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복희는 그런 강대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복희는 젖은 이마를 닦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대감 댁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술과 음식이 넘쳐났죠. 문중 어르신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대감은 연신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20년을 기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잔치 소리가 들리는 별채에서 복희는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축하 인사도 위로의 말도 없었죠. 복희는 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은 어미가 아니라 그저 그릇이었던 것이죠. 그릇은 쓸모를 다하면 치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씨 부인이 별채로 찾아왔죠. 처음이었습니다. 복희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정씨 부인은 문 앞에 서서 복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마치 물건을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정씨 부인이 손짓하자 유모가 들어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복희는 떠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어요. 내 아이라고, 내가 낳은 아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쥐었을 뿐이었죠. 아이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정씨 부인의 아들로 말이죠. 이름은 승우라 지어졌습니다. 강대감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대를 잇는다는 뜻이었죠. 승우는 안채의 따뜻한 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유모가 밤낮으로 돌보았고 정씨 부인은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관리했죠. 복희는 다시 별채 구석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죠. 이제는 강대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씨를 받았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복희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이 불어왔지만 먹일 아이가 없었죠. 그 고통을 복희는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만복이는 안채와 별채를 오가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별채에서는 정막만이 흘렀죠. 만복이는 가끔 별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복희가 창가에 앉아 안채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쓸쓸하던지요. 만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인의 도리였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승우를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아니, 친자식보다 더 정성을 쏟았죠. 이 아이가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핏줄이었으니까요. 하인들 앞에서 정씨 부인은 늘 의연했습니다. 승우의 어미는 자신이라는 듯이 행동했죠. 누구도 감히 다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승우를 안고 마당을 거닐었죠. 문득 별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희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씨 부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정씨 부인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채로 들어갔죠. 복희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복희는 밤마다 안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복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희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별채의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며 말이죠. 세월이 흘러 승우가 4살이 되었습니다. 안채에서 귀하게 자란 승우는 또래보다 총명했죠. 말도 빨리 배웠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정씨 부인은 승우를 애지중지했어요. 하인들도 도령님 도령님 하며 극진히 모셨죠. 승우는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승우가 잠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죠. 유모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면 이불이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오줌이라도 눌어나갔나 싶었어요. 하지만 승우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별채였죠? 승우는 밤이 깊어지면 살금살금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건너 별채로 향했죠. 어린아이가 어찌 그 길을 알았는지 신기한 노릇이었습니다. 승우는 별채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복희만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죠. 처음 승우가 찾아왔을 때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복희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승우의 얼굴이 보였죠. 복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아이였어요. 승우는 말없이 복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죠. 복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을 뿐이었어요. 승우는 복희의 품에 안기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복희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승호는 밤마다 별채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없이 찾아왔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승호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피가 이끄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미의 품을 본능으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복희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복희는 승호가 올 때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포동포동한 손이었죠. 복희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석준아, 너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단다. 승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었죠. 안채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복희는 매일 밤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석준아, 이 이름을 잊지 마라. 복희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승호는 복희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죠. 안채의 비단 이불보다 이곳이 더 편안한 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그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새벽녘에 마당을 쓸다가 별채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죠. 어미와 아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저것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만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인이 주인 되길에 입을 놀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쫓겨나기 십상이었죠. 만복이는 고개를 돌리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승호가 복희의 품에 안겨 물었죠. 여기는 누구 방이에요? 복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복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방이란다.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승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느끼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분위기는 읽을 줄 알았으니까요. 복희는 승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스쳤죠. 복희는 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이만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이렇게 밤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닭이 울면 승호는 다시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복희가 조용히 일으켜 세우면 승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복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별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가거라. 내일 밤에 또 오너라.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종 걸음으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희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죠. 가슴이 저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은 자신도 어미일 수 있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승호가 밤마다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모도 깊이 잠들어 눈치채지 못했죠. 오직 만복이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밤마다 이어진 길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별채로, 아들에게서 어미에게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누구도 모르는 그 길 위에서 복희와 승호는 조용히 정을 나누었습니다. 복희는 매일 밤 아이에게 같은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석준아, 석준아. 안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이 별채의 어둠 속에서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름이 언젠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승호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안채에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가 명석했죠. 강대감은 아들의 총명함에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집안을 빛낼 인재가 태어났다며 자랑이 대단했어요. 정씨 부인도 승호를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승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가는 그 별채의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 여인은 안채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승호는 어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그 여인의 품이 유난히 편안하다는 것을 말이죠.
안채의 비단 이불보다 별채의 거친 이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여인만이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승호가 여느 때처럼 별채를 찾아왔죠. 복희는 아이를 맞아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승호는 복희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들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승호의 물음에 복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저렸죠. 복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여기 사는 것이란다. 승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린 눈에도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이 집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오가고 정씨 부인은 안채를 지키고 강대감은 사랑채에 머물렀죠. 그런데 이 여인만은 별채에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왜 저기 있고 여기는 왜 못 가요? 승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복희의 눈가가 붉어졌죠. 하지만 복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었으니까요. 복희는 승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석준아, 그런 건 몰라도 된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야. 승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석준이라 부르지 않았거든요. 복희는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또렷하게 말했죠. 너는 석준이다. 이 이름을 절대 잊지 마라.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복희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어린 마음에도 전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승호는 더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별채에 올 때마다 궁금한 것들을 물었죠. 하지만 복희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왜 이곳에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희는 언제나 승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석준아, 오늘 하루는 어땠느냐? 석준아, 밥은 잘 먹었느냐? 석준아, 글 공부는 재미있더냐? 석준이라는 이름이 밤마다 별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 마음을 담았죠. 이 아이가 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스스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랐어요. 승호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철이 들 나이였죠. 승호는 밤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별채의 그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별채에서 났다는 말을 말이죠. 승호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승호가 별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복희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승호는 조용히 다가가 복희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승호가 입을 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복희는 고개를 돌려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철없는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었죠. 복희는 승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알 필요 없단다. 내 이름만 기억하도록 하여라. 내 이름은 석준이란다. 승호는 복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많은 것을 읽었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복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이름도 이곳도 다 기억할 거예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승호는 복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승호는 밤마다 별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죠. 대신 복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희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이 왜 소중한지를 이야기 속에 담아 전했죠.
승호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별채에서 들은 것들이 승호를 만들어 갔어요. 안채에서 배운 글 공부보다 별채에서 들은 말들이 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승호는 자라면서 점점 더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승호가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죠. 강대감댁의 유일한 아들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글 공부도 출중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활쏘기와 말타기도 제법이었어요. 강대감은 아들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이제 혼인만 시키면 집안의 대가 튼튼히 이어질 터였죠. 강대감은 문중 어르신들을 모아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승호의 혼처를 알아봐야 할 때가 되었거든요. 이왕이면 명문가와 사돈을 맺고 싶었죠. 그래야 집안의 위세가 더 높아질 터였습니다. 강대감은 여러 곳에 혼담을 넣었어요. 한양의 벼슬아치 집안, 호남의 대지주 집안까지 두루 살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처 쪽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것이었죠. 강대감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부족해서일 리 없었거든요. 재산도 넉넉하고 벼슬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강대감은 중매쟁이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감, 혼처 쪽에서 승호 도령의 출신을 묻더이다. 중매쟁이의 말에 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출신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강대감은 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의 생모가 누구냐고 묻더이다. 소문이 돌았는지 시바지 자식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죠. 강대감은 중매쟁이를 내보내고 혼자 앉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걸린 문제였어요. 아들의 혼사가 깨지면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중 어르신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큰댁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승호의 혼사를 성사시키려면 출신이 깨끗해야 하네. 혼처 쪽에서 확답을 원하고 있어. 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깨끗하다는 것은 흔적을 지우라는 말이었죠. 시바디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대감은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강대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채를 비워야겠소. 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기도 했죠. 정씨 부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보름 안으로 처리해야 하오. 혼처 쪽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어. 정씨 부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정씨 부인에게 복희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잠시 쓰인 도구였을 뿐이죠. 도구는 쓸모가 닿으면 치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하인들을 불러 지시를 내렸죠. 별채를 정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별채로 향했어요. 복희의 살림살이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물건이라 해봐야 보따리 하나 분량도 되지 않았죠. 만복이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번에 눈치챘죠. 별채의 그 여인을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을 이 집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도 한 번도 어미 노릇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만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인이 무슨 수로 주인댁 일에 나서겠습니까? 복희는 하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이었죠. 복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일이었으니까요. 시바디의 운명이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쓸모가 닿으면 버려지는 것이죠.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승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씩씩하게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죠. 복희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대감은 족보를 펼쳐놓고 승우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정씨 부인 소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바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강대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희만 내보내면 모든 것이 깔끔해질 터였죠. 만복이가 마당을 쓸다가 별채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복희가 보따리를 꾸리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다는 듯이 천천히 움직였죠. 만복이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어요.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죠. 정씨 부인은 안채에서 승호의 혼산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별채가 비워지면 혼처 쪽에 연락을 넣을 참이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집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정실 부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복희는 보따리를 다 꾸리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정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던 그 아이만이 가슴에 남아 있었죠. 복희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20년 전 아이를 낳고 며칠 뒤에 몰래 써둔 것이었죠. 복희는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석준. 복희가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승우라 불렀지만 복희는 처음부터 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김없이 별채 문이 삐걱 열렸어요. 승우가 들어섰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그는 여전히 밤마다 이곳을 찾았죠. 복희는 아이를 맞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복희의 눈빛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앉아라. 복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승우는 복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복희는 한참 동안 승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이가 이렇게 훌쩍 컸습니다. 복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내일 나는 이 집을 떠난다. 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전부터 하인들이 별채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갔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이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복희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종이를 승우 앞에 내밀었죠. 승우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석준. 승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승우였거든요. 강대감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죠. 대를 잇는다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희는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복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너를 낳고 붙여준 이름이야. 석준. 반석처럼 굳건하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다. 승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부르던 이름이 떠올랐죠. 석준아, 석준아. 그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을 잃지 마라. 복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승우는 종이를 꼭 쥐었어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저 집에서는 너를 승우라 부른다. 하지만 그건 족보에 올린 이름일 뿐이야. 내 진짜 이름은 석준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복희는 승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름이 없었다. 그저 별채년 씨바지라고만 불렸지.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사람이야. 석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승호는 복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죠. 이 여인이 왜 별채에만 있었는지, 왜 안채에 오지 못했는지, 왜 밤마다 자신을 기다렸는지를 말입니다. 승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까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다. 이미 정해진 일이야. 나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 복희는 승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죠. 이 종이를 잘 간직해라. 언젠가 내가 선택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이름을 기억해라.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를 품속 깊이 넣었죠. 두 사람은 밤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동이틀 무렵 복희가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별채 문을 열었죠. 승호는 따라 나서려 했지만 복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여기서 작별이다. 따라오지 마라. 복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으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승호는 별채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승호는 품속의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석준, 두 글자가 새벽빛에 선명하게 빛났죠. 승호는 그 이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따라 썼습니다. 아직은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종이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복희가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복희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대감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죠. 별채는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 누가 살았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강대감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혼처 쪽에 답을 보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터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대감이 승호를 사랑채로 불렀죠. 방 안에는 족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붓과 먹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강대감은 승호를 맞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너라,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승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강대감은 족보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 혼사가 정해졌다. 한양의 명문가와 사돈을 맺게 되었느니라. 오늘 내가 직접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라. 대를 잇는 자의 도리다. 강대감은 붓을 들어 승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승호는 붓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울렸죠. 이 이름을 잃지 마라. 승호의 품속에는 그날 받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왜 붓을 들지 않느냐? 강대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종하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죠.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냐? 별채에 살던 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강대감은 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서 붓을 들어라. 승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승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강대감 앞에 내밀었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대감은 종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석준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대감은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죠. 복희가 아이를 낳고 몰래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대감은 그 이름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딴 게 왜 내 손에 있느냐? 당장 불에 태워라.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붙여주신 이름이죠. 강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내 어미는 정씨 부인이다. 그녀는 내 어미가 아니야. 씨바지일 뿐이다. 승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씨바지든 무엇이든 저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붙여주신 이름이 석준입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강대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떨렸죠. 내가 감히 아비마를 거역하느냐?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컸는지 아느냐? 이 집의 재산, 이 집의 이름 다 내 것이 될 터인데 그걸 걷어차겠다는 게냐?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재산도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붙여주신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석준,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강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을 키운 아들이 눈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죠. 강대감은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그 이름을 택한다면 더 이상 이 집의 아들이 아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의 종이를 소중히 접어 넣었죠. 그리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어요. 강대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승우가 대문을 나서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만복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승우는 빈손이었습니다. 짐 하나 없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만복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승우가 떠난 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강대감댁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혼처 쪽에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담은 즉시 파기되었어요. 명문가에서 집 나간 자식과 사돈을 맺을 리 없었으니까요. 문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강대감을 찾아와 따졌죠. 대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대를 이을 아들이 집을 나가다니. 강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졌죠. 20년을 공들여 키운 아들이 한순간에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강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정씨 부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가 집을 나가다니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안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뒤로 강대감 댁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처가 끊기고 문중에서도 외면받았죠.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넓은 집이 점점 텅 비어갔어요. 강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습니다. 체면을 위해 사람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만복이만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을 쓸며 혼잣말을 했어요. 도령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아니, 이제는 도령님이 아니지. 석준이라고 하셨으니까. 만복이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그 청년이 당당하게 돌아올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말이죠. 석준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품속의 종이 한 장뿐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20년을 승호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된 기분이었죠. 처음 며칠은 고단했습니다. 잠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석준은 마을을 떠돌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양반집 도령으로 자란 몸이라 거친 일은 서툴렀죠. 하지만 석준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복희가 20년을 별채에서 버틴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석준은 작은 마을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이 마당을 쓸고 있었죠. 석준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저는 갈 곳이 없는 자입니다. 일을 시켜주시면 밥이라도 얻어먹겠습니다. 훈장은 석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무엇보다 그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이나 쓸고 아이들 심부름이나 해라. 밥은 주마. 그렇게 석준은 서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밤에는 훈장의 허락을 받아 책을 읽었습니다. 안채에서 배운 글 공부가 헛되지 않았어요. 석준은 빠르게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석준은 이제 서당에서 훈장을 도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도 석준을 인정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석준은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림을 꾸렸습니다. 비록 누추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군 보금자리였죠.
어느 날 밤 석준은 품속의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욱 바래졌지만 두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석준. 복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요? 석준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제는 찾아 나서야 할 때였어요. 석준은 짐을 꾸렸습니다. 훈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죠. 복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준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어요. 30대 후반의 여인, 말수가 적고 혼자 사는 사람, 단서는 그것뿐이었죠. 반년을 헤맸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석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20년을 버틴 것처럼 자신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도착한 석준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여인을 보았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석준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복희였습니다. 3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복희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선 청년을 바라보았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밤마다 품에 안고 잠들던 그 아이였어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석준이 복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석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20년을 숨죽이며 키운 아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죠. 석준아, 복희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마다 속삭이던 이름을 이제는 대낮에 당당하게 부를 수 있었어요. 석준은 복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석준은 복희를 모시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석준은 복희에게 윗목을 내드렸죠. 복희는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별채의 구석방이 아닌 양지바른 방에서 잠을 잤어요.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복희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죠. 어느 날 저녁 석준이 복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희는 깜짝 놀랐어요. 20년을 그 집에서 살았지만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저 별채년 시바지라고만 불렸죠.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희라고 한다. 복될 복 기쁠 희. 석준은 그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복희 어머니.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말이죠. 복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편 강대감댁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정씨 부인도 친정으로 돌아갔죠. 넓은 집에 강대감 혼자 남았습니다. 체면을 위해 사람을 버린 대가였어요. 혈통을 지키려다 핏줄을 잃었고 이름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었죠. 강대감은 텅 빈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별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그곳에 들인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강대감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만복이만이 가끔 찾아와 마당을 쓸었습니다. 강대감은 만복이에게 물었죠. 그년 이름이 뭐였더냐? 만복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복희라 했습니다. 복될 복 기쁠 희. 강대감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20년을 같은 집에 살았으면서 복희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으니까요. 석준은 복희와 함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렸죠.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평화로웠어요. 복희는 매일 아침 밥을 짓고 저녁에는 석준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준이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게 이름을 주셔서요. 복희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어야 한다던 복희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희와 석준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복희, 석준. 이제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